직류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회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봅시다. 회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회자에 빌 로자를 써서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저희가 서킷이라고 표현합니다. 서킷이라고 해서 서킷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서 쓰냐면 저희가 경주할 때 써요. 자동차 경주할 때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우리가 경주를 보는 코스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저희가 서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의미가라고 하면은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 스타트하고 피니시가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돌죠, 그죠? 계속 돌아서 한 바퀴를 돌면 이제 한 랩을 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돌고 있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길이다 해서 회로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류의 값은 전기의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전류의 값이 일정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일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하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게 계속 일정한 것을 유지하면서 쭉 흐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것에서 최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마지막 부분을 저희는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자, 그래서 아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원자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면 원자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있어요. 그럼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이렇게 원자 핵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양자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고 혹은 양성자라고도 저희가 얘기합니다. 바로 양성자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성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원자핵의 구조물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로서 표현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양성자는 뭐냐면 플러스의 전기를 띠는 친구를 저희가 양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자는 뭐예요? 라는 말 그대로 중성관계이기 때문에 전기를 띠지 않는 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라서 이 원자핵의 이제 외곽 부분에 존재하는 친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는 친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을 하면은 양성자는 플러스로 저희가 표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로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친구들을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요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고 이 친구가 가지게 되는 전기적인 값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라고 해서 물질이 띠는 전기의 기본량으로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전기 그 자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전기의 기본량의 전체 수량 자체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전하량이라는 거거든요. 전하량 혹은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게 전기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 양성자 하나가 가지는 전기량 그리고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기량을 얘기할 때 저희는 별도 기호를 Q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이때 Q라는 걸 얘기했을 때 양성자가 가지는 전기량을 저희가 그냥 Q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이 친구의 값이 얼마예요? 라면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크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도 Q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얼마예요? 라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걸 저희 프린트에 보시면 적혀는 있을 거예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라고 해서 적혀 있을 거고 이때 얘네들에 대한 값을 봤을 때 둘이 크기가 똑같죠? 그죠? 둘이 크기가 똑같은데 차이는 있습니다. 양성자가 띄는 친구는 플러스예요. 그죠? 전자가 띄는 아이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량에 저희가 마이너스를 넣어줍니다. 이때 말하는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극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반대로 작용하는 아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전하량도 같아요. 근데 부호가 반대니까 어떻게 되냐? 상쇄가 돼요. 상쇄가 돼서 일반적인 모든 물질은요 기본적으로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모든 물질은
준 중성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할 게 전하량 혹은 전기량의 단위는 알파벳 C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저희가 단위를 쓸 때는 대괄호를 좀 쓸 겁니다. 대괄호 안에다가 어떤 문자를 기입할 건데 그 문자 자체가 이제 그 해당되는 친구들의 단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제가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미리 습관을 들어놓으시면 좋기 때문입니다. 실기 때. 여러분은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단답형 혹은 우리가 필답형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계산 과정도 일일이 다 쓰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친구에 대한 단위를 쓰실 때 대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안 써주시면 그 문제 답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습관을 들어놓으시면 좀 귀찮긴 하거든요, 솔직히. 귀찮은데 이거 미리 습관 들어놓으시면 실기 때 가셔가지고 신경 쓸 때 하나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처음에 알 때부터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C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C 이렇게 적어놔도 실기가 가지고 대괄호 쓰려고 하면 뭔가 또 계속 나도 깜빡깜빡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잡아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친구를 저희가 대괄호로서 단위를 표현하고 이 친구를 읽을 때는 저희가 풀롱이라고 읽어요. 풀롱. 아, 그럼 이때 양성자하고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의 단위가 모두가 풀롱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롱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여기서 단위는요, 대부분 다 뭐냐면 이거 발견한 사람의 성을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뭐냐면 풀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찰스 오거스틴 풀롱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 성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중성 상태를 띠고 있다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 마찰이랑 보통 대부분의 마찰이 됩니다. 이 마찰 등과 같은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를 갖다 줄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플러스의 전기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인 친구인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여기 있던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있고 전자 있어서 중성 상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입장인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 어떻게 되냐? 얘 플러스만 남게 되죠. 아, 그러면서 되게 되는 게 뭐냐? 이 친구가 플러스의 전기를 띄는구나 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 이 두 친구들의 무게를 따지면 알 수 있어요. 질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파벳 M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양성자에 대한 친구를 프로톤이라 해서 MP라고 얘기하고 전자는 일렉트론이라 해서 MB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때 나오는 친구에 대한 수치를 저희가 얘기했을 때 양성자에 대한 질량은 대략 1.67이 정도인가 68인가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요 정도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27승이고요. 이때 원장님이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리터법을 적용해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전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면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해봤을 때 둘 다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7승과 10의 마이너스 31승인 경우에는 둘 다 0보다 큰데 1보다 매우 작은 값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둘 다 똑같이 T들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가 무겁냐? 양성자가 더 무거워요. 대략 1800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무게가 가벼운 전자가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동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냐? 얘가 플러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입자가 더 많아서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가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실제 뭐 물질에 따라 다 다르니까 실제 이 물질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달라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로 넘어가고 여러분들에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이런 식으로 실제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 가지는 전기의 기본량을 저희가 전하량 혹은 전기량이다라고 얘기하고 Q라는 기호의 단위는 알파벳 C를 사용하여 쿨롱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러스에 대한 입자를 뭐라고 합니까? 라면 양전하라고 얘기해요. 양전, 즉 플러스를 가지는 것,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걸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을 저희는 양과 음의 조합인 것에 따라서 음전하 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우리는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인 양전하, 음전하 혹은 정전하, 부전하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해서 저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뭐냐면 도체라고 하는 거하고 부도체라는 식으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체하고 부도체가 있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잘 통하는 아이입니다. 전기가 잘 통해요. 그럼 부도체는 뭐냐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애입니다. 통하지 않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쓰는 게 뭐냐면 전선 자체가 도체를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나 금속재들이 대부분 다 도체고요. 철, 알루미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친구라서 이 친구를 저희가 별도로 뭐라고 하냐면 저연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구분을 주면 저연체와 무전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오기 때문에 저연체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근데 저연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전기 안 통하는 경우가 있냐? 고무, 유리,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체와 부도체가 있고요. 그럼 이때 이 둘 사이에 있는 애매한 친구가 뭐냐면, 우리나라 좀 세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기술이 발달된 반도체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체와 부도체 좀 언급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공식의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전하량을 저희가 Q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Q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I라고 하는 것에다가 T라고 하는 친구를 곱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T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라고 하면 시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이고요. 자, 오늘 얘기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일반적인 물리학에서 얘기했을 때 기준이 되는 단위를 뭐라고 하냐? 국제표준 단위라고 해서 SI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유닛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고요. 자, 국제표준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친구가 뭐냐면 미터법이고요. 그럼 어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길이, 그리고 질량, 다음에 시간에 대한 기본 단위로서 저희가 표현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길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기본 단위가 뭐냐면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미터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질량에 대한 기본 단위는 저희가 킬로그램으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기본 단위는 저희가 알파벳 S, E, C 혹은 S라고 표현해서 세컨드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는 초의 단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세크라고 하는 건 1초를 얘기하고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저희는 기본 단위를 이 친구를 적용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표현되는 친구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MKS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세분화돼서 나오는 친구가 뭐가 있냐면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사용하는 CGS 단위도 존재는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MKS라고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시간에 대한 친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전하량, 쿨룸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 즉 이 실식 자체는요, I라고 하는 값과 시간을 곱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단위 세컨드라는 친구가 되고, I는 저희가 있고 바로 다음에 얘기할 전류의 단위입니다. 전류의 단위는 알파벳 A를 사용하여 암페어라고 저희가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페어에다가 세컨드라는 친구를 곱했더니 쿨론이 되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수식 중에 언급 중에 양에 관련된 말이 나온다. 양에 관련된 말이 나온다면 수식에 뭐가 붙냐면 시간이 붙습니다. 시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Q도 뭐였죠? 전하량이었죠.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수식에 붙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1암페어 세컨드와 같으며 Q는 IT라는 형태의 수식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친구는요, 어떤 형태냐? i라고 하는 전류하고 시간이란 t가 곱해지는 형태거든요. 실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꼴이랑 같아요. 면적을 구하는 형태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볼게요. 자, 그럼 세로축은 뭘로 볼 거냐면 전류라고 하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직류임으로 이 전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흐르는 아이라고 했었죠. 그럼 전류가 이만큼 있었다 했을 때 쭉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채 계속 이 값을 가지고 흐르고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우리가 임의로 잡아놓은 이 시간만큼 지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전류 i라는 친구하고 시간 t라고 하는 친구가 곱해져서 뭐가 된다? 전하량 q가 됩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뭐 구하는 거다? 면적 구하는 겁니다. 면적을 구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전하량 q는 전류라고 하는 것에다가 시간을 곱한 형태예요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요. 직류일 때다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언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똑같은 그래프를 하나 표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고 전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정 시간 동안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건데 이번에는 제가 전류를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문자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변화한다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돼요. 변화하는 값이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소문자가 들어가면 교류로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변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아이입니다 해서 t를 넣어줍니다. 즉 시간에 대한 어떤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댔어요? 전류의 값이 변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전류 값이 지맘대로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의 값을 저희가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전류의 값이란다. 전하량의 값을 알고 싶어요 라면은 전하량 Q는 실제 면적을 구하는 형태가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면적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꼴로서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 곱셈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Q라고 하는 것이 수식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이때 시간을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굴곡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쪼갤 겁니다. 잘게 쪼개주면은 이 부분 중에 어떤 그 친구를 매우 작게 쪼개게 되면 하나의 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매우 작은 값이라고 해서 d를 붙여주고 t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시간은 시간인데 매우 짧은 시간이라서 미소 시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미소 시간에 대한 친구라서 i에다가 dt라는 친구를 곱해주면 미소 시간과 전류를 곱해서 하나의 면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는 미소 시간과 전류를 곱하면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좀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전체 합을 알고 싶어요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쌀 격자에 나눌 분을 사용하는 적분이라는 친구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얼마큼 시간이 흘렀을 때에 대한 전하량을 알고 싶은지 구하기 위해서 0에서부터 이미 시간까지입니다 해서 0에서부터 t까지입니다 라고 표현해 준다라는 거. 이게 교류일 때 전하량을 구하는 수식이다 라고 이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적분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럼 해야죠. 조금 해보죠. 나중에 풀면서.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시사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기 위해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CBT로 시험 칠 건데 어차피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상관은 없어요. 그거 쓰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구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카시오사의 FX 라이너고요. FX 570
ES 플러스 V입니다. 이 기종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아마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가격이 저렴하네요. 570 ES 플러스고요. 요거만 조금 쓰겠다. FX 570 ES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얘가 조금 더 비싼 기종이에요. 바로 상위 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실제 원차임대우라고 하는 계산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차이긴 한데 실제 저희가 쓸 때는요, 이 두 기종 다 똑같아요. 저희한테는요. 그냥 얘가 더 많긴 하거든요. 기종이. 실제 쓸 수 있는 함수가 많은데 우리한테 필요 없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추천드려요. 얘가 좀 더 저렴합니다.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혹가다 요거 갖고 오신 분들 계세요. FX 350 ES FX 570 MS 요거 갖고 오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이 친구들은 사용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신데 조금 쓰기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비축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모델이긴 해요. 저렴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안 되냐면은 350ES 같은 경우는 복소수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J 있죠, 그죠? J 나오는 형태 계산이 안 되는 기종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저희 문제 대부분이 J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다 부셔야 돼요. 그거를요. 그럼 좀 불편하시겠죠, 그죠? 어려운 건 둘째치고 불편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350ES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570 MS 기종 복소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수식이 대부분 다 분수 형태거든요. 얘는 분수로 안 나와요. 형태 자체가 분수로 안 나와가지고 보시기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570 MS 구하기 어려워요. 그냥 기종, 새로운 기종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570 MS는 거의 안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MS 갖고 오시는 분은 누가 다른 거예요. 단종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위에 거 더 비싼 거 쓰면 안 돼요. 상관은 없는데, 산업인력 공간에서 잡아놨어요. 기종 제한을 해서, 카시오사 같은 경우에는 FX 300번대에서 999번까지 가능하거든요. 요 모델만 가능하세요. 요거보다 더 높은 기종을 쓰시면 허용이 안 돼요. 거기서. 그러면은 570이니까 여기 사이에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 기종이고 요거 말고 991EX라고 있어요. 그거 갖고 오셔서 이거 써도 돼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쓰셔도 됩니다. 원차이는 요거랑 똑같거든요. 570ES랑 똑같은데 태양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나요? 그 차이랑 상관없으면 솔직히 근데 991이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왜요? 남성분들 좋아하긴 합니다. 핑크색이 있어요. 핑크색이 있어가지고 색깔 때문에 사시는 분들 계세요. 좀 비싸거든요, 가격이가.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신데 그냥 아마 쓰시면 돼요. 그 인분 따라서 마음이거든요. 문제가 그 계산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화량에 대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요. 자, 여기 이제 전화량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전류라는 친구를 지금 얘기합시다. 원칙, 전류.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기전자의 흐를 U자를 써서 실제 전기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전기의 흐름이라고 해서 커런트라는 원어를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호나 커런트에서 C가 아니라 알파벳 I를 사용할 겁니다.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I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대소 부분을 해요. 대소 부분을 한다는 건 뭐냐?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류가 커요?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I라는 건 인텐시티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전류의 세기 혹은 크기로서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의 흐름이고요.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친구는 단위 자체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벳 A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며 이때 이 친구를 읽을 때는 저희가 암페어라고 했습니다. 암페어라고 해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르네 메리 앙페르의 이름을 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앙페르는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영어로 바꾸니까 암페르라는 영어 단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의 흐름이고요. 실제 여기는 전류라고 하는 건 전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기 그 자체를 표현하는 전하량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럼 이 친구 자체가 뭐나? 뭡니까? 전하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전하가 이동을 할 때 이 이동하는 경로를 저희가 결국 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를 따라 이동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전류 이외의 곳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뭐예요? 라면은 누설이 되는 거, 즉 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 혹은 전기량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기량이라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좀 표현해 볼게요. 단위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단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단위가 뭐냐면 기본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뭐냐면 숫자 1을 의미합니다. 크기가 1이 무엇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언급된 단위 시간이에요. 그럼 단위 시간이라 했으니까 단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본값이라 했고 시간은 우리가 기본 단위를 초의 단위를 사용해서 세컨드라고 표현했었죠. 그럼 단위 시간이라는 건 1초를 의미합니다. 1초. 자, 그럼 벌써 1초 뭐다 M 있으면 있죠, 그죠? 그럼 단위 1. 단위 1이니까 단위가 1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길이의 기본 단위 미터. 그래서 단위 1이란 말은 1m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단위 질량, 단위 면적, 단위 최적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최적은 부피를 의미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 좀 더 얘기하시는 게 단위 A당 D. 지금 얘기하는 것과 좋죠. 단위 A당 B라고 하는 단위 시간은 전기량이 같은 말이죠. 그거를 응용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 A당 B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게 A값, A분의 B구나 라는 형태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에 따른 A와 B에 대한 단위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알파벳을 쓰겠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뭐당. 그러니까 단위라는 말이 나오면 이 앞에 보는 친구가 분모가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좀 얘기해 볼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을 알파벳 I라고 표현했고 이 전류에 대한 정의는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기량이니까 단위 시간당 전기량과 같은 거죠. 그럼 단위 시간당 전기량이니까 시간을 우리가 타임, 전하량이라는 것을 Q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럼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기량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즉 T분의 전기량이라고 해서 Q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는 전하량의 단위 쿨룸이라는 값에다가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가 나누어진 형태예요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수식에 대한 단위를 저희가 표현하면 쿨룸의 사선 부어짐이 실제 나누는 형태고 이 친구를 저희가 퍼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룸 퍼 세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쿨룸 퍼 세컨드라고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라는 퍼 무엇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단어고요. 이때 퍼라는 접두사의 대표적인 게 퍼 센트가 있습니다. 대표님이죠. 퍼센트라고 얘기했을 때 퍼라는 말 들어가는 게 센트 단위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기량을 저희가 전류라고 표현해서 I는 T분의 Q가 되는 실제 기식은 어디서 나왔다? 이 공식이라 여기서 나왔지. 그럼 Q는 I라는 식에서 실제 뭐냐? 전류를 기준으로 식을 구하고 싶은데 시간을 반대항을 넘겨준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유식하게 얘기해서 이항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거 없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을 옮겨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그 친구를 다른 항으로 옮겨줄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 더하기 1은 3이거든요. 2 더하기 1은 3인데 난 여기서 2를 알고 싶은 거야. 나는 2를 기준으로 구하고 싶어. 그럼 2라는 놈을 나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반대항으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현재 부호가 플러스의 형태로 얘기되면 반대항으로 넘어가면 반대부호인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3.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럼 홍역도 이렇게 얘기합시다. 또 다른 예를 들었을 때 2 곱하기 3은 6이에요. 2 곱하기 3이 6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3이라는 놈을 알고 싶은 거예요. 3. 난 여기서 3이라는 놈을 알고 싶어. 그럼 3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면 2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된다. 일단 둘이 곱하는 형태거든요. 그죠? 곱하는 형태는 어떻게 된다? 부호를 반대로 해서 곱셈의 반대보인 나누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나누기를 쓰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 있는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희 시험은 나누기 연산자보다 보통 대부분 분수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때 6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 6에다가 2를 나눴어요 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는 IT라는 수식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전하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형태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전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시간을 반대항으로 넘겨줍니다. 즉 전하량 Q에다가 시간이 곱해지는 꼴이었기 때문에 나눠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꼴은 전하량 Q에다가 시간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혹은 저희가 봤을 때 기존에 이제 Q는 IT라고 하는 수식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친구는 굳이 따지면 분자에 있습니다. 분자에 있죠, 그죠? 분자에 있는 형태인데 저희가 전류를 기준으로 표현해서 이때 이렇게 나온 결론상으로 시간은 여기 있다. 뭐에 있죠, 그죠? 그럼 반대항으로 넘겨줄 때는 위치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분자에 있었으면 뭐로 가겠죠? 만약 분모에 있었으면 이 항식에서 반대항으로 가면 분자로 바뀌게 되겠죠. 곱해진 꼴이 된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전류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친구가 뭐가 있습니까? 라면은 저희 교재는 이제 프린트에는 두 번째로 나오는 전이차죠? 전 세 번째로 쓰겠습니다. 일단 전이차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이라고 하는 친구를 좀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자, 그럼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냐면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전류는 배수 구분하는 거였습니다만 전위는 고저 부분을 해서 높고 낮다라고 저희가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전기라는 건 물과 같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고 이때 여기는 전이라고 하는 것도 높은 전에서 낮은 전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서 이 친구는 뭐냐면 실제 전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 전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가요? 전하가 이동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전류라는 것 자체가 전하의 이동을 얘기했죠. 그럼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지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전하가 있고 또 다른 전하가 있는데 두 친구에 대한 위치에 대한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부분에 대한 차를 우리는 전이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에 대한 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전이차가 발생하면서 어떤 형태가 완성됩니까? 라는 위치적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종의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기적인 압력이라고 해서 전압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기본은 이때 알파벳 V를 사용하고요. 단위도 알파벳 V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페어보다 더 익숙한 게 이제 V라고 하는 단위 차원이 볼트거든요. 볼트라고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압의 기본은 V고요. 단위도 V라고 하여 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위가 사람 성을 쓴다라고 이제 강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볼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볼타라는 사람이에요. 알레산드로 볼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물리학자의 성을 따온 거고요. 이 사람이 전압을 알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처음 한 건 뭐냐면은 상용 전지라고 불리는 전지, 배터리죠. 배터리 중에 볼타 전지라고 했어요. 이거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일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전이차 혹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점전하가
이동하며 얻거나 잃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점전하가 이동하며 얻거나 잃는 에너지라는 형태로서 표현하는데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얘기할 거냐면 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얘기할게요. 일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서 보실 수 있고요. 즉 일이라고 하여서 저희는 알파벳 W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워크고요. 워크, 일한다는 거고요. 이때 단위는 알파벳 J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친구를 저희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줄. 에너지 혹은 일에 대한 기본 단위가 되는 공통적인 단위를 줄로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 혹은 에너지에 대한 수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식을 얘기했을 때 저희는 2분의 1의 mv 제곱이라는 형태의 수식을 먼저 얘기하죠. 보통 이건 중학교 때 얘기하죠.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해서 친구에 관련된 친구는 뭡니까?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mgh라는 형태의 수식이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m은 둘 다 공통적으로 물질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질량이고 v는 속도예요. 속도를 얘기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 얘기했을 때 질량과 g는 원래는 가속도의 개념인 중력에 의한 가속도여서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고 h는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이트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 혹은 수직 운동의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라고 하는 친구 별도로 또 뭘 얘기할 수 있냐? 보통 FR이라는 수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FR이라서 이때 얘기하는 F 자체는 뭐냐면 힘을 얘기해요. 힘. 어떤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힘에 대한 단위는 저희가 알파벳 N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에서 많이 듣는 거죠,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보통 들어 누워있다가 어디에 맞으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모든 물질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드는 마일로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아저씨고요. 그럼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FR이라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형태입니다. 해서 이 친구들 수평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수평 운동에 대한 에너지 혹은 직선 운동에 대한 에너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수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실제 이거 다 줄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실제 뭐예요? 라고 하면 전기가 한 일이라는 건 좀 필요해요. 저희한테는 전기가 한 일. 전기가 한 일이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FR이라는 수식을 가지고 좀 얘기할 건데요. 그럼 전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의 기본적인 양을 저희가 전하량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이 전하량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 힘으로써 해주는 게 뭐냐? 전기적인 위치차를 통해서 압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압력을 통해서 전하가 이동을 할 수 있거나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식으로서 전기가 한 일, W라고 하는 것, 단위는 줄이었고요. 이 친구는 뭐와 같냐? 전하량 Q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전이차 혹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곱한 형태구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에 대한 쿨론과 전이차 혹은 전압에 대한 볼트가 곱해지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실제로 전하가 이동하며 얻거나 잃는 에너지라는 형태로서 얘기했습니다만 전하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뭐였죠? 전류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가 이동한다. 즉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이차가 필요합니다. 전압이라는 형태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적혀있는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전이차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점전하가 회로의 두 점 사이를 이동 시 얻거나 잃는 에너지로 일반적으로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소자 양단에서 어떤 입력에 의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전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W는 QV라고 하는 전기가 한 일을 토대로 저희는 전이차에 대한 수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전이차 V라고 하는 친구를 저희가 구하고 싶어요 라면은 자 W는 QV라고 하는 곱셈식에서 저희가 V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Q라는 전하량이 반대항으로 넘어가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곱하는 형태였습니다. 나눠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 한 1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전하량을 나누었어요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분의 W라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여기서 볼트라고 하는 단위는요. 일의 단위 혹은 에너지의 단위 줄에다가 전하량의 단위 쿨롬을 나눈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볼트라고 하는 것은 줄, 퍼, 쿨롬이라는 단위와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이차에 대한 수식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V는 Q분의 W가 라는 형태가 됩니다. 전이차에 대한 거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러 봅시다.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알파벳 E라고 하고요. 알파벳 E라고 표현하고 이 친구의 뜻은 뭐냐? 지속적으로 전이차를 일으키는 힘이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전이차를 일으키는 힘이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전하가 이동한다. 즉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전압이라고 하는 전이차가 필요한데 이 전이차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 전이차가 발생하면 전류가 흘러서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값을 저희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해주고 기호는 이고 이 친구도 결국은 뭐냐면 전압입니다. 그래서 볼트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기전력과 볼트라는 전압은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면 기전력은 실제 전원칙이에요. 공급하는 애예요. 공급하는 친구에서 발생되는 지속적으로 전이차를 생기는 형태고요. 그럼 실제 우리가 얘기한 전이차는 주로 어디 부분이냐면 이 공급측에서 받아서 쓰는 쪽이에요.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전이차를 일으키는 힘을 기전력이라 하고 대표적인 친구로 뭐가 있냐?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인 발전기라는 기계가 있었죠. 발전기가 대표적으로 기전력을 갖고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기전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기구가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 전지예요. 흔히 우리가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배터리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얘기하는 모든 전지들은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만 전지를 갖고 기전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전지가 다 들고 있다는 거. 흔히 얘기하는 건전지부터 시작해서 축전지라고 하는 걸 보통 배터리라고 합니다. 원차인데요. 축전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건전지는 충전이 안 됩니다. 다 쓰면 그냥 파전지수만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발전기와 전지가 모두 다 기전력을 갖고 있고 이때 직류를 생산하는 직류 발전기하고 전지도 실제 직류거든요. 이 둘의 기전력에 대한 수식은 같습니다. 형태는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기호가 약간씩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보시고요. 그 친구는요, 저희가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알파벳 오메가에 해당하고요. 읽을 때는 오메가예요. 근데 요거는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시력 변제도 좀 있죠, 그죠? 오메가라는 단지 있거든요. 소문자,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오메가가 이제 이 친구고요. 대문자,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소문자도 쓸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회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로에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저희가 전기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전기저항이라는 어떤 그 값 자체가 크다면요, 전류를 많이 못 흐르게 방해하는 요소가 크다는 거죠. 즉, 그만큼 전류가 많이 못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전기저항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물질이 가지는 저항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도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도체 혹은 요아를 저희가 도선이라고 얘기할 건데 도체라고 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얘기했었죠. 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도체라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한 도선이라고 하는 건 전기가 잘 통하는 하나의 선으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전선이에요. 전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체 전기저항이다. 그래서 예를 들 때 저희가 조금 전선으로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전선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선은 기본적으로 보통 원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될 부분은 뭡니까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전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도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피복이 씌워지는 꼴로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도선 내부에서도 도체가 존재할 거예요. 그 도체에 대한 저항값을 저희가 얘기할 거고요. 그럴 때 여기서 일단 이 전선 자체에 뭐가 길이가 있겠죠. 길이를 저희가 L이라고 표현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이 도체가 가지는 단면이 있겠죠. 이 단면을 저희가 알파벳 A로서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요, 일단 새로운 문자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문자 로우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로우입니다. 로 혹은 로우라고 표현하는 친구가 되겠고요. 자, 그럼 로우라는 값에 대해서 A분의 L이라는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A라고 하는 거, 그죠? L이라는 거. L은 도체 혹은 도선의 길이가 되겠죠. 길이로서 단위는 저희가 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그래서 면적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를 쓸 때는 미터 곱하기 미터볼이 돼서 미터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로우라고 표현되는 이 친구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의 저항값이라서 고유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비저항, 저항유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조금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 A분의 L이다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 도체가 가지는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은 도체의 길이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면 길이의 비례하는 형태가 되고요. 도체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비례한다는 것과 반비례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비례한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수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수로서 표현하게 되면 1분의 1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분의 1과.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빨간색으로 적은 친구, 즉 분자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수치를 제가 2로 바꿔볼게요. 2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떻게 됐어요? 라면은 분자에 있던 1이 2로 바뀜에 따라서 배수로 따지면 2배만큼 커졌어요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2배만큼 커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전제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분모에 있는 파란 색깔 1이라는 친구는 값이 변하지 않는 것, 즉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 있는 파란 색깔 자체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분자의 값이 2배만큼 되게 되면 이 친구의 수치는 어떻게 돼요? 1분의 2의 형태가 되니까 노란색으로 표현한 1 자체가 2로 바뀌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2배만큼 커지죠. 즉 2배만큼 어떤 친구가 커지니까 같이 2배만큼 커졌죠. 요게 비례관계예요. 비례하는 관계.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반비례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똑같이 표현해보죠.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과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에 있는 1이라는 값 자체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란 색깔 1이라는 친구 자체가 2로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친구도 2배만큼 증가하죠. 그럼 2배만큼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친구 분자값은 일정하니까 여기 있는 노란 색깔 1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럼 2분의 1의 형태가 된다라는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즉 2분의 1배만큼 감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한 놈을 키웠더니 한 놈이 좀 작아지는 거죠. 이게 반비례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례하는 거는 같이 커지는 거, 반비례하는 건 한 놈을 키웠더니 다른 놈이 작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조건은 뭐냐? 한 놈은 일정하다라 가정했을 때죠. 왜냐면 여기 있는 놈을 바뀌게 되면은 같이 그 값이 일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빨간 놈만 2로 두 개만큼 키웠는데 여기 있는 파란 놈도 두 개만큼 키우게 되면 2분의 2가 돼서 결국 1이 돼서 값이 안 바뀌죠, 그죠?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이 커지면 비례관계, 한 놈은 커졌는데 한 놈이 작아지면 반비례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치의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치의 길이가 커질수록 전기저항 값은 커질 거예요. 단, 조건은 없습니다. 단면적은 일정해야 되죠. 단면적은 일정할 때입니다. 그럼 반대로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 전기저항은 감소합니다. 이때 조건은 길이는 일정할 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운동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람이 기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 합시다. 여기라고 사람이 기어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단면 자체는 그대로 일정하다고 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가 들어가는 홀 자체는 일정한데 길이가 길어진다. 길이가 길어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힘들게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길이가 커짐에 따라 우리가 더 힘들게 지나가는데 실제 우리가 지나가는 것 자체를 전류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게 전류고 여기 있는 이 안 자체를 저항이라고 표현하면 길이가 멀어지에 따라 우리가 잘 못 가잖아요. 어릴 때 가면 저항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길이를 줄이시고 여기 있는 구멍의 홀을 줄이고 길이 자체는 그대로 일정하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구멍이 작아지니까 우리가 원래 들어가는 곳에 힘들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힘들게 들어가고 쭉 이어지면 그동안 계속 조금 더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서 저항값은 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비례관계는 저희가 기존으로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와 비례한다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호를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례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반비례한다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이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예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라면 A분의 1 값 자체가 나오는 게 뭐냐면 R가 A분의 1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건 실제 뭐랑 같냐면 A분의 1에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A분의 1에 비례합니다라는 뜻 자체가 뭐다? A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도체에 대한 전기저항 값이고요. 얘가 만약에 도선으로서 저희가 표현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자, 일단 도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선으로서 표현했을 때 이 친구는 일단 원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원에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을 저희가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혹은 이 친구에 대한 지름도 존재하겠죠. 지름을 D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이때 원에 대한 면적으로서 저희가 표현한다 했을 때 부유장 로는 그대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에 대한 면적을 저희가 표현했을 때는 반지름 곱하기 3.14라는 형태의 수식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반지름이 R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은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라고 할 수 있고 3.14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문자 파이로서 표현해서 원주율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은 원의 면적이 되죠. 원의 단면적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L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원의 단면적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저희가 식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원의 단면적을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으로서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길이 자체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일단 반지름인 이유를 얘기했을 때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에 대해서 얼마? 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구한다는 것은 실제 지름의 절반값, 즉 반에 대한 값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꼴이 있고 가로치고 제곱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에 모두 다 제곱을 취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2의 제곱은 4가 되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그냥 D로서 표현했기 때문에 D의 제곱이다라고 저희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 제곱 자체가 4분의 D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답이 4분의 D의 제곱 혹은 그냥 2분의 D의 전체 제곱이라는 형태로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전기저항의 단위 옴이라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이제 3가지의 형태로서 저희가 이제 도선의 전기저항 혹은 도시의 전기저항을 얘기했는데 주로 언급이 되는 거는 이 친구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로서 언급을 하는 거는 회로보다는 다른 과목에서 언급을 좀 많이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기저항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희가 넘어가서 얘기할 거는요. 자, 고유저항에 대한 부분이 좀 빠졌기 때문에 고유저항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로우라고 불리우는 고유저항이 되겠습니다. 고유저항, 같은 말로서 표현하는 게 비저항 혹은 저항유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우라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고요. 전기저항의 수식에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자, 고유저항 로우라는 친구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즉,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건 로우 A분의 L이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수식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로우를 알고 싶어요. 자, 로우를 구하고 싶으니까 A분의 L이라는 형태 자체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럼 반대편으로 넘어가주는 형태가 되면 이 친구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실제 원래 L 나누기 A였던 형태예요. L 나누기 A였던 형태가 반대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별건 없습니다. A 나누기 A 돼요. A 나누기 A이 된다. 즉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형태가 되는 따라 L분의 A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분의 L 자체가 L분의 A가 됐으니까 이게 어떤 꼴이 된 거예요? 역수의 꼴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뒤집어진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기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단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길이의 단위 미터가 나누어지는 꼴이 되겠죠. 그럼 분모에 미터가 있고 분자에 미터 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미터들이 약분 처리가 돼요. 약분 처리가 돼서 나오는 형태는 전기저항 옴이라고 하는 단위에다가 길이를 곱한 형태구나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저항의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 꼴이 돼서 분명할 때 옴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고유저항을 만약에 전선에 대한 고유저항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친구 자체가 미터 제곱으로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수치가 큽니다. 전선이 없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미터 제곱 대신에 밀리미터 제곱으로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밀리미터 제곱으로서 표현하게 되면 미터하고 약분이 안 됩니다. 약분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이럴 때는 5mm 제곱에다가 미터를 나눈 꼴이 되고 여기 있는 밀리미터 제곱 자체를 저희가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스퀘어라고 읽을 거예요.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제 밀리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스퀘어 밀리미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잘라서 이해하다 보면 스퀘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전선에 대한 규격을 얘기할 때는 스퀘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스퀘어다라고 하면 실제 10스퀘어는 10mm 제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스퀘어, 6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자, 이건 이제 주로 법규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저기 있는 단위를 읽을 때는 5m 그 다음에 5 스퀘어 퍼 미터다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둘을 비교하는 것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서 1옴미터가 옴 스퀘어 퍼 미터로서 표현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결론이 적혀 있으니까 결론부터 조금 얘기하게 되면, 5m, 1옴미터라고 하는 것을 옴스퀘어 퍼 미터로 표현하게 되면 10의 6승에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옴미터는 10의 6승 옴스퀘어 퍼 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에 대한 관계가, 자, 이 둘에 대한 관계가 어디 있어?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라면은, 옴미터라는 단위 원래 값 자체가 옴미터 제곱에다가 미터를 나눈 곱이었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관계는 뭐냐면 미터 제곱과 밀리미터 제곱의 관계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1미터라고 하는 값 자체는요, 밀리미터로서 표현하게 되면 1000밀리미터랑 같습니다. 1000밀리미터의 값으로서 같고요. 그럼 실제 여기 있는 친구는 10의 세제곱과 같은 꼴이 되죠. 그럼 10의 3승 밀리미터와 같습니다. 즉 1m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별도로 다르게 표현해서 1m와 1m의 곱수로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10의 3승 혹은 10의 4세제곱 밀리미터와 10의 세제곱 밀리미터를 곱한 형태와 같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가 지수 법칙에 따라서 1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요, 자, 10의 3승 밀리미터와 10의 3승 밀리미터가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수치 그대로고 지수들끼리 더해져서 10의 6승 밀리미터 제곱이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1옴미터를 10의 6승 옴스퀘어 퍼 미터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도 물어볼 수는 있겠죠. 1옴스퀘어 퍼 미터를 우리가 옴미터로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둘의 관계에 반대 관계가 돼요. 1mm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옴스퀘어 퍼 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옴미터와 같다라고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로 저희가 그래서 보유저항에 대한 단위를 언급할 때는 두 개 다 언급을 해요. 주로 전력공학 가셔서 이제 저희가 전선에 대한 보유저항 얘기했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옴스퀘어 퍼 미터라는 단위로서 언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전기저항에 대한 얘기 끝났으니까 컨덕턴스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컨덕턴스라고 해서 우리가 알파벳 G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때 컨덕턴스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전기저항의 역수라고 적혀있죠. 전기저항의 역수라고 하니까 전기저항을 저희가 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때 컨덕턴스라고 하는 건 전기저항 R의 역수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꼴이 돼요? 라고 하면 R분의 1의 형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역수라는 개념은 역수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때 뒤집어진 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2의 역수는 2분의 1과 같습니다 라고 같다는 거예요. 실제 2라고 하는 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2과 같이 오죠. 이거 뒤집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뒤집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의 역수라는 형태를 저희가 별도로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는 형태로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R분의 1이니까 실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 옴이라는 것의 역수가 돼서 1/옴이라는 형태의 단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역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뒤집어진 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저희가 뒤집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 줄 겁니다. 옴 자체가 어떻게 됐어? 뒤집어 줬죠. 뒤집어진 형태가 된다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주로 표현하는 컨덕턴스의 단위는 옴을 뒤집은 형태라고 표현을 하고 이 친구를 읽을 땐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다. MHO라고 하는 알파벳이 되겠고요. 자, 영어함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 전기저항의 단위가 옴이라고 해서 OHM이라고 했었죠. 컨덕턴스의 단위는 MHO예요. 즉 뭐냐? 읽을 때도 뒤집어서 읽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집다 이제 읽을 때까지 뒤집어 버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잘 언급은 안 됩니다만 하나 추가해서 얘기하면 알파벳 대문자 S로서도 저희가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S를 읽을 땐 저희가 지멘스라고 읽어요.
지멘스라고 읽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회로에서는요, 회로 이론에서는 컨덕턴스의 단위를 지멘스로 잘 언급을 안 하고요. 주로 이거 어디 나오냐면 전기기능사에 나와요. 전기기능사에서 이제 컨덕턴스를 지멘스의 단위로 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전기자기학에서 이제 컨덕턴스 나오면 지멘스로 언급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나올 수는 있는데 흐름은 좀 같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전기저항의 역수로서 불리는 친구를 컨덕턴스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 그러면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였죠. 그럼 방해하는 요소였던 전기저항의 역수꼴이니까 성질이 반대예요. 성질이 반대가 된다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놈의 반대 성분이니까 뭐냐?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요소를 컨덕턴스라 했고, 이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체가 전기가 얼마큼 잘 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를 우리는 도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도전율과 같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전도율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혹은 도전도 혹은 전도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이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호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형태로서 표현합니다. 맨날 써도 그냥 글씨가 안 써요. 이거는 아이고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친구는 저희가 그리스 알파벳에서도 소문자 시그마에 해당합니다. 소문자 시그마고요. 그럼 이때 도전율 자체가 시그마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소문자 시그마고요. 대문자 시그마는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대문자 시그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시그마는요, 보통 정기적인 뭐 이론에서 쓰기보다는 수학기호로 썼습니다. 대문자 시그마는 총합을 얘기해요. 총합. 그래서 저희도 쓸 거예요. 수학기호로서 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저희가 전력공학이나 가시면은 K라고도 표현합니다. 전력공학은 K라고도 언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뭐 그러면 뭐 시그마 K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회로에서는 도전을 잘 안 돼요. 보통 전력공학에서 주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응용에서 한 번씩 나와요. 전기응용에서 언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때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의 전류가 얼만큼 잘 통하는지에 대한 친구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또 성질이 뭐랑 반대입니까? 하면은 얘랑 반대예요.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이니까 일단 저항 자체가 뭐예요? 전류가 못 흐르게 하는 문제네요. 그죠? 아, 그럼 그 물질에서 전류가 얼마나 안 통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친구다라고 볼 수 있고, 도전율은 그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전류가 잘 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 둘에 대한 관계는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 따라 역수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전율은 고유저항의 역수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저희가 고유저항의 단위를 옴에다가 길이를 곱해줬죠. 그래서 길이에다가 전기저항의 값을 곱한 옴미터의 역수꼴이에요. 그럼 1/옴미터라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이때 1/옴미터는 실제 옴미터분의 1이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사이좋게 반으로 쪼개주시다. 반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떤 꼴이 돼요? 옴분의 1에다가 미터분의 1을 곱한 형태와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옴분의 1이라는 것은 옴의 역수에 가깝기 때문에 옴의 역수를 우리가 컨덕턴스의 단위인 모로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에다가 미터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실제 모에다가 미터를 나누는 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퍼미터. 자, 모퍼미터라고 표현하시고요. 좀 더 나가면 지메스터미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율, 전도율, 전도도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떤 도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저항률이 작은 것. 저항률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저항률은 뭐랑 같습니까? 고유저항이 같아요. 고유저항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뭐랑 같냐면 도전율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식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고유저항과 도전율 역수관계니까 고유저항이 작다라는 것은 도전율이 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전기가 잘 통하는 친구를 우리가 도체라고 불리고 대표적인 게 구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선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게 구리입니다. 구리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시는데요. 구리 혹은 돔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구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전선 재료로 쓸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동과 경동이 있어요. 자, 연동과 경동이 있는데 이제 연하고 경의 차이가 뭐냐면 연은 굵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 경은 얇은 거, 약간 얘기하는데 경화라고 해서 굵는 거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내구성이 뛰어나냐, 내구성이 비율 떨어지냐의 차이고요. 무슨 차이예요라면 연동은 구리가 100%예요. 그러니까 100% 순수 구리로만 쓰는 거예요. 경동은 내구성을 더하기 위해서 구리에다가 납 혹은 주석을 섞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과 경동을 주로 저희가 쓰는데 도전율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연동이 기준이에요. 연동이 100%예요. 연동에 대한 고유저항을 도전율을 100%로 했을 때 경동에 대한 친구는 약 96에서 98% 정도가 돼서 내가 97%라고 표현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선의 재료로서 주로 사용하는 친구인데 구리가 비싸거든요.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러면은 굳이 비싼 거 쓰지 말고 더 좋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즉 구리보다 도전율이 큰 게 없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구리보다 도전율이 더 큰 친구가 뭐냐면은 얘예요. 얘는 너무 쓰겠죠. 더 비싼 거는 거죠. 그러면 연동에 대한 도전율을 100%라고 저희가 잡게 되면 을에 대한 도전율은 100%가 살짝 커요. 한 105% 정도 됩니다. 105% 정도 되는데 을은 못 쓰겠죠. 그죠? 그러면은 차선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리가 좀 비싸니까 그럼 구리 다음으로 좋은 애를 쓰면 안 될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친구가 뭐냐면 얘예요. 그럽니다. 자, 일단 은으로 전선재로 쓰더라도 우린 전기를 잘 못 쓸 거예요. 그죠? 얘는 진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대체적으로 도전율을 대략 72%에서 75%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보다는 싼 이 친구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물면 결정하기로 마지막 차선책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양은이에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도전율은 대략 61에서 6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구리선을 저희가 주로 쓰는데 그럼 금선은 못 쓰니까 바로 알루미늄 선은 써요? 쓰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전선재료로 사용하는 게 구리와 알루미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설비 시간 가시면은 전선에 대한 규격을 얘기할 때 별말 없으면 구리선이에요. 동선 기준이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라는 말을 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다음이 뭐냐면 철이에요. 철도 실제 연철과 단철로 구분하긴 합니다만 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설비 시간 때 언급은 됩니다. 철선을 쓸 때도 있긴 하다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참고사항을 언급하고 따라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컨덕턴스에 이어서 도전율이라는 친구까지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할 친구가 이제 뭐냐면 다섯 번째로 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옴의 법칙입니다. 전기저항의 단위가 옴이었었죠. 그죠? 그 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게오르시모 옴이라고 얘기하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이제 처음 만들어낸 이론으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먼저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직류 회로 시간이라는 말이 회로를 안 그렸어요. 그죠? 회로를 그리기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때 회로를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가 있냐면 자, 전하가 이동을 하는 걸 전류라고 했죠. 그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전이차라고 불리는 전압이 필요한 거죠. 전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하가 이동하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로 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희가 전기저항이다라는 형태로서 표현했죠. 즉,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 저항 세 가지 요소는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회로를 그려봅시다. 회로를 하나 그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제가 하얀 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친구는 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 즉 전류가 뭔데? 전류가 다니는 길을 얘기하겠죠. 흔히 우리가 전선으로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 전압이라는 친구가 있음에 따라 전류가 그러겠죠. 그럼 이때 전압에 대한 기호는 저희가 이와 같은 형태로서 표현해서 V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때 작게 두 개 그려놨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전압의 전원입니다 라고 해서 전압원이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이때 전압원의 심벌은요,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친구 짝대기 두 개 그어놓은 이 친구가 이제 뭐냐면 직류에서의 전압원에 대한 비율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 부분이 플러스,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전이차로서 전압이 있어요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직류의 전압원에 대한 표현을 뭐 두 개 붙여놓은 거죠. 그죠? 두 개 내지 세 개 붙이는 건 뭐냐면은 축전제예요. 축전제에 대한 심벌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그라미로 표현한 뒤에 각각의 극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혹은 그냥 원형으로만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류에 대한 파형을 저희가 얘기했을 때 교류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그라미 별로 치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형을 넣어주면 저희는 정형파적 파형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정형파의 파형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형파 교류의 전압원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 실제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저희가 6장 가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압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압이 있음에 따라 이 회로에 전하가 이동을 합니다. 이때 흐르는 값을 전류라고 하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하는 방향을 좀 지정해 줍니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여주고 이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전기저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형태로서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전압과 전류, 저항 세 가지 요소로서 회로를 구성하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옴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V는 IR이라는 형태 수식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죠? V는 IR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수식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곱셈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곱하는 형태가 우리가 분수식보다 보기가 편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 원래 옴의 법칙은 실험식이자 정의식으로서 전류를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전류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V는 IR식에서 봤으면 I 곱하기 R이 V니까 여기는 I 구하고 싶고 R 넘기면 되잖아요. 분자에 있었으니까 분모로 갑니다. R분의 V 꼴이래요. 이런 형태로서 저희가 수식을 세우는데 실제 옴의 법칙은 정의식이기 때문에 뭐냐? 회로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기저항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기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전이차 혹은 공급 전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이때 이 전압과는 어떤 관계냐면 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회로의 전류는 전기저항에 반비례하고 공급전압과는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옴의 법칙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I는 R분의 V라는 수식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압이 일정해요 라고 했을 때 전기 저항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반비례 관계임에 따라서 전류가 작게 흘러요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전기 저항이 일정해요 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 전이차라고 하는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이때 흐르는 전류값도 커져요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각각 반비례 관계와 비례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게 옴의 법칙에 대해서 전류를 어떻게 표현하면 R분의 V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R이라고 하는 우리는 전기저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저항 R이라는 친구가 뒤에 가시면 더 나와요. 저항 요소인 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R분의 V로만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전류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항상 저항 성분값분의 어떤 저항이라는 친구가 있겠죠. 이 저항 성분값분의
전압이라는 형태로서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암페어라고 하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옴이라는 단위를 쓰죠. 옴이라는 값분에 볼트라고 하는 전압의 값이 들어갑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로서도 볼 수 있죠. 옴분의 볼트는 암페어라는 거예요. 요렇게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옴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회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시작이자 끝이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전기 공사기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왜냐? 전기 얘기하는 옴의 법칙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전류를 구하거나 뭔가를 구하는 요소가 생길 거예요. 그때 항상 이 수식을 저희가 쓸 거라는 거예요. 물론 형태는 다릅니다. 형태는 달라지는데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보다 전류라는 것은 저항가분의 전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이게 실험식으로 나온 건데요.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전지압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실제 전하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못 누는 거예요. 잘 못 누르네. 그럼 이때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겠네. 인마에 대한 어떤 그런 물리량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그 값을 발견해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지? 전류가 못하게 만든 거니까 저항하는 요소구나 해서 저항이라 하고 내 이름 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따자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옴의 법칙이 나오면 벌써 200명이 넘어 300명이 됐습니다. 300명이 아직까지 안 깨졌습니다. 법칙이라고 이유는 이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옴의 법칙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는 R분의 V, V는 IR이다라는 형태가 나와 있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형태로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옴의 법칙이라는 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할 게 있는 뭐냐면은 이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가 전압하고 전류, 전기, 저항 총 3가지의 언급이 있습니다. 저항 요소까지 3가지에 대한 구성이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제가 그린 회로는 딱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회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개수를 늘릴 수도 있겠죠. 전압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전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저항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전류에 대한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실제 뭐냐면요. 전류가 다른 느낌, 즉 전류가 나뉘어진다는 소리예요. 나뉘어진다는 거, 저항이 여러 개가 생긴다는 것은 저항이 한 직선상에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 길이 나눠진 개소마다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저희가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은 저희 회로포인트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언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새로운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때 법칙은 뭐냐면 키르히오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입에 안 붙어요. 왜? 사람 이름이라서 잘 안 붙어요. 얘가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잘 안 붙습니다. 구스타브 키르히오프라고 하는 독일 물리학자의 이름이고요. 성입니다, 성. 근데 키르히오프 아저씨가 이제 자동으로 지금 이제 만든 법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은 뭐에 관련된 법칙이냐면 전류에 관련된 법칙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그럼 전류에 대한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키르히오프 아저씨가 전류에 대한 법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키르히오프의 커런트 법칙 로우라고 해서 KCL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KCL이라고 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키르히오프 제1법칙은 전류에 관련된 법칙이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에 관련된 법칙이라는 키르히오프의 제1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회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발치해서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와 퍼져나가는 형태의 희한한 복잡한 형태의 회로가 있다라고 합시다. 요거를 별도로 저희는 그물과 같은 형태라서 회로망이라고 할 거고요. 거기에 어떤 임의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임의의 한 지점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친구들은 하나의 전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 아이를 별도로 지로라는 말을 쓰긴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른다 했을 때 여기 있는 점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들이 있겠죠. 흘러 들어가는 전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히리오페 제1법칙인 전류에 관련된 법칙을 저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줍니다. 방향을 표시해주고 얘는 전류입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I라고 하면 좀 머리 아프죠? 헷갈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 얘네들의 다름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숫자를 무시해줍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5번 전류입니다 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히리오페 제1법칙은요, 회로망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전류, 즉 유입되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입 전류의 총합은, 유입 전류의 합은 이 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라서 유출되는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유출 전류의 합이라고 할 때 들어오는 전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들어온다 해서 I인이라고 하겠습니다. I인의 총합이기 때문에 앞서 잠깐 얘기했던 그리스 문자, 대문자 시그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I라고 하는 것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이기 때문에 총합이므로 시그마에다가 이번에는 나가는 전류라고 해서 Iout이라고 해서 Io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유입 전류의 합과 유출 전류의 합이 어때요? 같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지점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이 지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유입되는 전류의 값은요, 점으로 들어오니까 1번 값, 2번, 3번 전류가 있습니다. 즉, 이 친구들의 합은 이 점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전류인 4번 값, 5번 전류의 합과 같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I4 더하기 I5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 I4 더하기 I5를 반대항으로 넘깁니다. 즉 I1, I2, I3라고 한 친구가 더해지는 꼴에서 반대항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I4 플러스 I5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렇게 되면 이제 식이 어떻게 돼요? 우측항에서 I4 플러스 I5를 반대로 넘겼으니까 우측항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0의 형태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유입전류의 합과 유출전류의 합이 같기 때문에 실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실제 남아있는 혹은 잔류하는 전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들어온 만큼 다 나갔어요. 중간에 남아있는 것도 없다. 없어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가 별도로 뭐라고 하냐? 시그마 I라고 표현합니다. 시그마 I라고 해서 얘가 0. 그래서 별도로 표현하는 게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라고 해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수합이 뭔데요? 라고 하면 방향을 보유한 합이다라고 보시는데요. 방향을 보유해서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다른 방향을 빼주겠다는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남아있는 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히리오페 제1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히리오페 제1법칙은요, 실제 길을 보시면 이 점을 통해서 길이 나뉘어지죠, 그죠?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히리오페 제1법칙은 병렬회로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회로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히리오페 제1법칙으로서 KCL이라고 표현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히리오페 제2법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가시는 길에 퇴실 카드